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교과서 39에서 41페이지 사이에 있는 1-3-3 교류와 전쟁이라고 하는 3단원 국가의 성립과 발전의 마지막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다 보면 전에 봤던 내용들과 좀 겹치는 부분,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재설명하는 거고, 이제 동아시아사가 시대순으로 쭉 나열되기보다는 주제별로 이렇게 묶여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과거의 1-3-1에서는 청동기 문화 중심으로 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1-3-2에서는 국가가 어떻게 성립했나, 최초의 국가들 성립과 관련된 내용을 봤다면, 오늘은 그 국가들 사이에 있었던 교류와 전쟁 이야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를 볼 수 있고요.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 방식은 당연하게도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정복하고 침략을 해서 영역을 확장하거나 필요한 물자 및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물자 확보와 국력 증대, 군주국 강화를 위해서 교육 및 화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철기를 비롯한 선진 문물 수용에 이러한 교육과 화친이 굉장히 주요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교과서 39페이지 상단에 보면 요 사진이 들어가 있죠. 요 유물의 명칭은 명도전이었고, 명도전은 발견된 곳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견됐거든요. 야오동 반도와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서 발견됐고, 그래서 우리나라 박물관을 가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도전은 화폐인데 이 당시에 있었던 국가들 생각한다면 고조선을 들 수 있는데, 고조선의 화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느 나라의 화폐인가 봤더니 중국 전국 시대의 연이라는 나라의 화폐였고, 우리 진시 황제가 화폐를 통일했다라고 할 때 봤었죠. 연나라의 화폐, 조나라의 화폐, 위나라의 화폐, 한나라의 화폐, 초나라의 화폐, 제나라의 화폐가 진나라의 화폐, 발량전으로 통일되었다라는 건데, 그때 봤던 화폐예요. 중국 연나라의 화폐인데 이것이 한반도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화폐를 발행해서 사용했다기보다는 당시 고조선이 연나라와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역과 화친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 좀 주목해 봐야 될 나라는 고조선, 흉노, 그리고 중국이 될 텐데, 먼저 흉노를 보면, 흉노는 농경민에 대한 교육과 약탈을 병행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적이 있었어요. 특히 중국 한나라와의 관계가 밀접했는데, 예를 들면 한 고조에게 백등산 전투에서 화친을 맺고 하는 내용을 봤어요. 이 사건을 뭐라고 불렀죠? 이 사건을 중국 사람들은 평성에서 받은 치욕이다라고 해서 평성의 치욕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당시 흉노의 왕은 흉노 전성기의 왕이었던 묵툭이라는 사람입니다. 흉노 왕 이름을 선우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묵툭 선우고, 지금 중국에 남아있는 묵툭 선우의 동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평성의 치욕에서 한나라와 흉노는 결국 화친을 맺게 됐는데, 어떤 관계였냐면 형제의 관계를 맺게 돼요. 형제의 관계. 당시 한 고조의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한나라가 형의 나라, 흉노가 동생의 나라가 됐는데, 형과 동생의 관계지만 사실상 한나라가 항복한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한나라가 흉노에게 다양한 곡물이나 또는 공주를 주기로 하는 대가로 평화를 얻게 된 거죠. 흉노는 이 외에도 주변의 유목민족이었던 오한 등 주변 종족들을 정복하고 공납을 받는 등 국가 초기 시기에 가장 강력한 초원 북방 유목민족이었다. 초원지대를 통일한 첫 번째 북방 민족이었다라고 해서 흉노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가 우리 교과서 3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어요. 제목은 흉노와 한의 관계라고 되어 있고 자료 1을 보면 한과 흉노의 화친, 아까 평성의 치, 백등산 전투가 끝난 다음에 체결하게 됐던 화친 조약인데 평성의 치요, 백등산 전투. 어떤 내용이냐? 한나라는 종실에 공주를 선우의 연지로 삼게 한다. 흉노의 왕비로 삼게 한다. 한나라는 해마다 무명, 비단, 쌀, 술과 같은 식품을 흉노에게 보내고 한과 흉노는 형제의 나라가 되기로 약속하였다. 뭐 대등한 관계가 같지만 대등하지 않습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자료인데 흉노의 왕 선우와 한나라의 황제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때 첫머리에 뭐라고 쓰냐면 흉노의 선우는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하늘이 세운 흉노의 대선우가 삼가 묻노니 한나라의 황제께서는 무탈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한나라의 황제가 흉노의 선우에게 묻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의 황제는 삼가 흉노의 대선우에게 묻노니 무탈하십니까? 라는 인사말로 서두 편지의 앞에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한다는 거죠. 대등하지 않아 보이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자료 1의 내용을 쌍방향 화살표를 이용한 도식으로 표현해보자. 그러면 한나라와 흉노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는데 한나라에서는 공준을 보내주거나 무명, 비단, 술, 쌀과 같은 물자를 보내준 대가로 흉노는 한나라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화친 관계가 맺어지게 됐다. 뭔가 불평등하고 불균등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2번 문제. 짝과 역할을 정하여. 짝이 없겠죠. 지금 혼자 집에서 원격 수업 듣고 있으니까. 인사말을 나누어 보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흉노는 위험 있고 거드름을 피우며 막 말하는 것 같고 한나라는 공손하게 몸을 낮추며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이것을 바탕으로 한 초기 흉노와 한나라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 그러면 형제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형제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한나라가 흉노의 침략을 막기 위해 공주를 비롯하여 공물을 바치는 관계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흉노는 초기에 굉장히 중국을 위협하는 나라였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보면 자, 이제 우리 고조선의 경우에는 전국 칠흥 중에 하나였던 연나라과 대립하며 연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 칠흥이란 춘추 전국 시대 때, 춘추 시대 때는 강성했던 나라 5나라 춘추 5패라고 부르는데 진, 초, 오, 월, 제나라였고 전국 시대 때는 7개 강성한 나라 칠흥이 있는데 진, 한, 위, 조, 연, 제, 초인데 이 중에 고조선과 맞붙어 있는 나라가 바로 연나라였고 아까 연나라 돈 받잖아요. 명도전. 서로 교류도 했지만 서로 대립도 했고 전쟁도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연나라와 고조선의 전쟁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기록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록 중에서 첫 번째로 고조선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과 대립했다고 하는 기원전 7세기경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7세기경에는 연나라라고 하는 굉장히 강성한 국가와 대립할 수 있을 정도로 고조선이 성립 발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고요. 이 이후에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서는데 한나라가 들어섰을 당시 북방의 고조선, 남쪽에 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뭐 했냐면 중개무역을 했다고 했어요. 중개무역을 했던 고조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흉노와 고조선을 봤고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이제 곧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라의 황제였는데 이름은 한무제의 정복 전쟁과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요.
한무제의 경우는 기원전 2세기경에 한나라의 7번째 황제로 등극했던 인물인데 먼저 흉노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흉노를 고비 사막 이북으로 축출하고 깐수 지방에 한나라의 지방 분현을 설치하고 군대를 배치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비단길을 개척하는데 이 비단길 개척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환관 출신의 환관이 아니죠. 장건이라는 관리가 서역에 파견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서역 지방과 비단길이 장악되었고 흉노를 견제하며 동서 교육의 주도권이 확보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40쪽 하단에 이야기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글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건이 어떻게 파견됐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기원전 126년에 어느 날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장안성은 한나라의 수도예요. 장안성 성문 앞에 나섰다. 오래전 복무도 당당하게 서역을 향해 떠났던 장건이었다. 그로부터 13년 전 기원전 139년에 장건은 대월지와 동맹을 맺으라는 한 무제의 특명을 받고 바로 한 무제 때 인물입니다. 의 명령을 받고 서역으로 출발하였다. 무제는 흉노에게 쫓겨나 서쪽으로 이동한 대월지가 흉노에 대해 복수를 벼르고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동맹을 맺어 흉노를 협공할 요량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흉노가 옆에 있었을 당시에 흉노 옆에는 뭐 동호도 있고 월지도 있었는데 이 월지라는 나라가 흉노에게 밀려서 서쪽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한나라는 지금 흉노랑 대립을 하고 있는 관계고 이 흉노를 공격하기 위한 요량으로 저 멀리 서쪽으로 이동한 대월지에게 너네도 흉노 싫고 밉고 원수잖아. 같이 흉노를 공격하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한 무제가 장건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벌어져요. 불행의 아이콘과 같은 인물입니다. 장건은 불행히도 국경을 벗어나자마자 흉노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거기서 억류 생활을 하며 흉노 여인과 강제로 결혼도 하게 됐고 아이까지 낳았어요. 이렇게 10년을 삽니다. 그러나 잠시도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았던 장건은 대단한 인물이죠.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10년 만에 흉노를 탈출합니다. 탈출하면 다시 한나라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 사람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물어 대월지를 갑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대월지 왕을 만나요. 대월지에서 장건은 동맹을 맺자라고 했는데 대월지 왕이 싫어? 라고 거절합니다. 왜냐면 이미 이 대월지가 머물렀던 지역이 생각보다 살기 괜찮았다는 거예요. 물산이 풍부하고 물건이나 뭐 자연이나 이런 것들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이 풍부한 곳에 나라를 재건하여 살고 있었던 대월지로서는 다시 흉노와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고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귀국길에 또 흉노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또 인질이 돼요. 근데 1년 만에 또 탈출합니다. 흉노를 탈출하여 장안성에 도착한 것은 황제의 환송을 받으며 장안성을 떠난 지 기원전 136년 떠난 지 13년 만의 일 126년에 기원전 126년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끝내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장건의 서역 파견은 비록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한나라의 외교 및 경제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장건이 이 월지까지 가면서 대월지까지 가면서 수많은 북방 유목민족도 만나고 이렇게 가는 길을 알게 된 겁니다. 다른 민족들은 알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 한족들은 서역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길을 몰랐는데 그 길을 개척하게 된 거고 이를 통해 서역 각국의 지리, 물산, 풍속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몇 년 후 또 무제는 이번엔 오손과 동맹 맺을래? 라고 해서 또 장건을 보냅니다. 다시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하였다. 오손왕은 근데 또 동맹을 거절해요. 대신 장건을 환대하고 그가 귀국할 때 수십 명의 사신을 한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장건이 대원
대월지 등에 보냈던 부하들이 속속 귀국하면서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왕래가 시작되었고 바야흐로 한과 서역 간의 교류의 막이 오른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가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했고 이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유럽의 나라들, 특히 로마와 교육을 하게 되면서 중국의 비단이 서역 중앙아시아를 통해 유럽까지 퍼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세기 후반 먼 훗날 19세기 후반의 지리학자였던 리히트 호펜이라는 인물은 이 교역로를 비단이 오고 간 길, 비단길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인물 한무제의 명령을 받고 간 장건이라는 인물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사건이죠. 자, 이거는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아까 흉노를 정복했죠. 그 밖에 한무제가 정복 전쟁을 참 많이 했던 인물이에요. 특히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공격했냐면 남비엣과 우리 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남비엣은 기원전 111년경에 먼저 멸망을 시키고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시키고 이 두 지역을 모두 다 중국 한나라의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한나라의 지방 행정구역을 설치해요. 우리는 그 지방 행정구역을 분현이라고 하는데 남비엣에 9개의 군을 고조선이 있었던 땅에 4군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 배울 때 고조선이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한 4군이 설치됐다. 낭랑, 임둔, 진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한 4군이 바로 여기 나오는 4군입니다. 이 중에 무제가 특히 고조선을 정복한 이유는 고조선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한나라의 동쪽에 있는 예 또는 남쪽의 진 사이에서 무역을 중개하면서 성장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고조선이 흉노와 연합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사마천이 쓴 사기 조선열전에도 쓰여 있는데요.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위만의 왕위가 그 아들에게 전해졌다가 다시 손자 우거왕이라고 하는 위만의 손자입니다. 에 이르니 한나라에서 망명해 온 백성이 더욱 불어났다. 또 일찍이 한에 들어가 천자를 만난 적 없고 진번 주변에 여러 나라가 글을 올려 천자를 뵙고자 해도 길을 여기서 말하는 진번은 한반도 남쪽에 있었다는 진나라예요. 천자를 뵙고자 해도 길을 막아. 누가 길을 막아? 고조선이 길을 막아 한과 교류하지 못한다. 그러니 고조선이 한나라에게 위협이 됐다. 고조선을 멸망시켜라 라고 했다는 내용이죠. 자, 이것을 정리한 지도가 우리 교과서 40페이지에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무제 때 있었던 내용들이요. 참 한무제가 여러 방면으로 활동한 내용이 많죠. 그래서 다른 나라한테는 나쁜 나라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중국 한족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황제 중에 한 명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광개토 대왕을 뽑듯이 했던 일을 지금 보면 하나씩 보면 먼저 흉노와의 막 전쟁을 해서 흉노를 북으로 밀어냈죠. 이제 흉노는 힘이 매우 약화됩니다. 그리고 흉노와 전쟁을 위해 그 사전에 기원전 139년에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했는데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다음 기원전 126년경부터는 중국 한나라와 서역 중앙아시아와의 교역이 이어지게 됐고 이 교역이 왔다 갔다 하는 길, 이 길을 비단길, 실크로드라고 부른다고 했고 한반도 남쪽에서 한반도의 눈의 가시와 같았던 찌에우다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남비엣을 기원전 111년경에 멸망시키고 이 땅에 9개의 군을 설치했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한나라의 눈에 또 가시와 같았던 바로 위만 고조선을 기원전 108년경에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4개의 군을 설치하게 됐던 거 전부 다 한무제 때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40페이지까지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거의 뭐 앞서 했던 내용들의 반복이 많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익힐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한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후한, 한나라 후반, 후한을 만들었던 사람 광무제였죠. 이 광무제가 일본에 있는 어떤 왕에게 선물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선물이 바로 20세기에 발견된 요 도장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도장, 금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금인에 써져 있는 글자를 봤더니 한나라가 노국 왕에게 한나라를 위하는 노예국가 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져 있는 그 도장이에요. 그래서 한위 노국왕 금인인데 이거는 기원 광무제가 있었던 시기가 기원후 1세기경이기 때문에 1세기경에 후한과 일본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로 이야기합니다. 한이 노궁왕 금인.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헷갈리기 쉬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헷갈리기 쉬운 이유는 이미 앞서 봤던 거 있잖아요. 후한이 멸망하고 삼국이 들어섰어요. 삼국 위, 초, 오나라였는데 이 중에 위나라 왕에게 일본에서 사신을 보냈던 기록을 우리가 앞서 봤습니다. 당시 일본은 30여 개국의 소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소국 중에 가장 강성하던 나라가 야마타이국으로 보이고 이 야마타이국의 왕이 히미코라고 하는 여왕이었는데 히미코 여왕이 사신을 위나라에 보내자 위나라에서 히미코 여왕한테 호칭을 하나 명칭을 하나 선물로 주었다는 거죠. 그 명칭이 친위, 위나라와 친한 외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잖아요. 한위 노궁왕 언제였냐면 후한 광무제 때 보낸 거고 친위 외왕 위나라가 야마타이국에 보냈다는 관계. 그 시기는 요거는 3세기, 요거 앞에 거는 1세기라는 점도 다르다는 점 한번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1쪽에 있는 단원 확인하기 문제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다음 사실들이 일어난 시기를 본문에서 찾아 연표에 표시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상나라의 성립은 기원전 1600년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표에서는 여기다 표시하면 될 것 같고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켰던 시기는 기원전 1046년이에요. 그러면 기원전 1046년 표시하면 되겠고 고조선이 성립된 시기는 기록상으로 봤을 때 연나라와의 기록이 보이는 기원전 7세기 이전에 사실은 여기가 아니라 더 이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조선의 성립 시기는 기원전 2333년이니까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만의 기록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기원전 7세기 이전에는 고조선이 성립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진나라가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시기는 기원전 221년경이었습니다. 한 이 정도에 표시하면 될 것 같고 흉노가 한 고조에게 승리했던 백등산 전투 또는 평성의 치욕이라는 사건은 기원전 200년이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고 일본 야마타이국의 히미코가 위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친위외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시기는 기원전, 기원후 여기 기준점이에요. 자, 기준점 기원후 239년 여기에 표시하면 되겠고 한나라가 통일한 시기 한나라가 진나라 멸망 이후에 유방과 항우가 막 싸우다가 한나라가 결국 통일한 시기 기원전 202년경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고 위만조선 위만이 들어와서 준왕을 몰아내고 조선을 차지했던 시기 이거 기원전 194년경의 일이었고 기원전 108년경에 한무제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한무제가 장건을 서역에 파견했던 시기는 기원전 139년 한 이쯤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위치를 해보면 사건의 선후 관계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도를 외우는 것은 더 이상 역사에서는 바라보지 않는데 적어도 앞사건과 뒷사건이 무엇이 앞에다 무엇이 뒤에다라는 정도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다음은 동아시아 각국의 통치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자. 진나라의 통치 이념은 법과 사상이었죠. 지방 통치 방식은 현제였고
통치 조직 및 관료제는 삼공 구경제라고 했습니다. 흉노는 군사적 공사제에 왕, 소왕, 천황, 백장이 있었고 좌연왕, 우연왕이 있었다고 했었죠. 한나라 통치 이념은 한 무제 때 동중서의 건의에 따라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 군국제에서 군현으로 확대가 됐죠. 처음에 한 고조는 여기 고조는 통치 방식이 군국제였다가 한 무제 때에 이르러서 군현제로 확대했고 통치 조직은 역시 삼공 구경제였고 마지막 이 나라 통치 이념 8조의 법을 가지고 있고 비왕, 상, 대부, 장군 등 이 나라는 고조선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3번이 중요할 것 같아요. 3번.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 자료 1은 주의 봉건제와 자료 2는 진의 군현제로 되어 있는데 문제 1은 자료 1과 주의 봉건제와 진의 군현제의 지방 지배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 같아요. 먼저 왕이 또는 황제가 각 지방에 보내고 있는 임무를 보면 각 지방에 보내고 있는 인물이 봉건제, 주나라의 봉건제에서는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국가에 큰 공이 있는 공신을 제후로 삼아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군현제에서는 황제가 관리를 파견하는데 관리는 군에 파견되면 군수, 현에 파견되면 현령이라고 부릅니다. 군수와 현령이라는 관리가 파견된다는 점이죠. 그러면 제후와 관리의 차이점이 뭐냐? 제후는 그 본인이 받았던 땅에 완벽한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왕과 같은 거죠. 반면 황제가 진나라의 군현제와 같이 황제가 파견했던 군수, 현령이라는 사람은 통치권이 없어요. 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을 행정적으로 다스릴 뿐이에요. 행정권만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시장 또는 동장 또는 구청장과 같은 사람이 되겠죠. 행정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제후들은 본인이 죽으면 본인의 지위를 자식에게 세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로 파견됐던 군수, 현령은 세습권이 없어요. 본인이 죽으면 물려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임무를 맡고 있다가 군수를 하고 있다가도 왕이 야 이제 그만해 그러면 바로 잘리기도 하죠. 세습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명칭도 달라요. 제후가 파견됐던 지역들을 제국, 연국에서 국으로 표현하는데 반면에 관리들이 파견한 지역은 군 또는 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건제와 군현제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 봉건제는 지방 분권, 지방의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지방 분권 형식이라면 군현제는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모여 있는 중앙 집권적인 체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비교해서 서술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주나라의 봉건제는 혈연 관계에 있는 친척이나 공신들을 제후에 파견한 제도로서 그들은 국을 형성하며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세습이 가능하였지만 반면 진나라의 군현제의 경우에는 황제가 파견한 군수, 현령 등의 관리가 군과 현을 행정적으로 다스리는데 통치권은 없고 세습도 불가하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구분을 잘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비교해봤지만 이것을 글로 서술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자료 3에 알맞은 도식을 그려보자. 한나라 초기, 한나라 고조 당시에는 봉건제와 군현제를 어우른 짬뽕시킨 군국제라는 것을 시행하다가 한나라 무제 때에 이르러서 군현제로 점차 변모해 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원형 그래프로 나눈다면 군국제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 그러면 봉건제랑 군현제를 섞으면 되겠죠. 이렇게요. 황제가 있는 주변부는 군현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황제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들은 봉건제처럼 이렇게 제후들이 파견됐다. 이 제후들은 때로는 무슨 왕이다라고도 불렸다라고 볼 수 있고 자치권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통치권,
세습이 가능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 지금 41페이지까지 내용이고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사가 총 5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월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무려 대단원 1단원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이 내용이 적기 때문에 좀 빨리 했던 부분도 있는 거고요. 자료들이 뒤에 있는 부분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뭐 영상 자료도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진도가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토론이나 발표 수업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도는 좀 빨리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단원 1단원 수업 듣느라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한국사에 비해서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낯설지만 점점 더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